이수진은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징역 계약 위반에 따른 전에 관수 이해 없으신가요? 어머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손가락은 제발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저를 용서해 법정 뒤 주세요. 제발요. 방청석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감정 없이.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누르세요. 이 정도면 모셔도 되겠네요. 그것이 박순자가 며느리 이수진의 입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결정한 지 불과 3시간 후였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상담을 받으러 왔던 이수진은 상담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밝혀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백만 원의 광고 예산을 계산하는 대기업 마케팅 과장이 그러하듯이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며느리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 비용 편성, 수익 계산. 박순자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전쟁 후의 가난, 자식들의 성장, 남편의 죽음, 그리고 세월의 흐름. 하지만 며느리의 계산기 소리처럼 자신을 상처 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웠고 냉정했고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월 150만 원이시네요. 그리고 강남 땅도 있으시고 적금에 2억이나 있으시네. 이수진의 목소리는 마치 부동산 중개소의 직원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빠진, 오직 숫자만 존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는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탐욕스럽게, 공짜로 밥만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수진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고객을 대하는 마케팅 과장의 그것처럼 계산된 친절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와 수익률을 계산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도 수익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남편 이준호에게 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을 몇 주 전부터 꺼내왔습니다. 효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가 직접 본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일로 바쁘잖아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위험하고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이수진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효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흐르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월 200만 원 이상 들 것이다. 간병인을 따로 두면 더 든다. 그렇다면 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연금을 내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이런 계산을 감지하는 능력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일로 정신없으니까 어머니가 집안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들 도시락, 세탁, 청소 그런 것들 말이에요. 첫날 저녁 이수진의 제안은
또 다른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밥과 방, 따뜻한 집을 제공하는 대신 박순자는 하인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거래였던 것입니다. 효도도 사랑도 아닌 순수한 경제적 거래. 그것도 며느리에게 유리한 거래였습니다. 이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동의였습니다. 침묵의 동의. 가장 나약한 형태의 동의였습니다. 박순자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히, 저항 없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수진의 제안을 받기 한 달 전부터 박순자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을, 돈만 바라볼 것을.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이수진이 계산기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 순간 박순자는 이미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땅, 적금 2억, 월 150만 원의 연금. 이 모든 것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시 전액 환수. 법적으로 완벽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미 법원에 등록된 상태로. 하지만 지금 이수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산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본 그 순간 이미 자신이 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산기의 숫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자신의 명품 가방도, 남편의 차량 유지비도 모두 이 노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박순자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침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거실에 앉아 남편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됐어. 강남 땅 처분하면 5억은 나올 것 같아. 현우 미국 유학 보낼 수 있겠네.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그도 이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 밤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역할을 해야 할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미 지옥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승리를 손 안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그리고 모든 법적 서류로 무장한 채로. 이수진이 자신을 계산기로 평가했던 그 순간 박순자는 이미 며느리의 미래를 법정에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알람은 박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의 휴대폰 알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들려오는 전자음.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6시, 집 전체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진의 알람 소리는 그 자체로 명령이었으니까요. 밥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말로 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를 나왔습니다.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72세의 몸은 새벽 6시 기상에 쉽게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이수진은 이미 준비 중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손목 시계를 찬 그녀는 박순자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도시락 6시 30분까지 챙겨주셔야 해요. 학원 버스 시간이 7시니까. 박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의 말도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박순자의 대답은 그 명령의 수락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은 이미 수직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하관계, 을과 갑의 관계. 박순자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 계란, 소시지, 야채,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박순자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소시지를 잘라 담았습니다. 야채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던 그때처럼. 하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무였습니다. 오전 8시 빨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수진이 세탁기 앞에 세 통의 세탁바구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학용품 세트, 서연이 속옷, 그리고 우리 침구류요. 점심 전에 다 끝내주세요. 햇빛에 말아야 해요. 박순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손주들의 옷은 작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을 만지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박순자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옷을 펼치고 세제를 붓고 버튼을 누르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감정 없이. 오후 1시 세탁이 끝났습니다. 박순자는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을 느끼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이제 딱 일주일. 하지만 그 일주일은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손주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정말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그녀는 다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식 줄게. 박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우유를 부었습니다. 쿠키를 꺼냈습니다. 손주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이미 이수진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할머니로서의 그 짧은 순간도. 오후 4시 걸레질. 이수진이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실, 복도, 화장실 다 해주셔야 해요. 손님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박순자는 양동이에 물을 담았습니다. 걸레를 적셨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손목을 돌렸습니다. 왕복.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저녁밥 준비. 이수진이 출근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소고기 미역국하고 돈가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반찬은 3가지 이상으로요. 박순자는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뇌에 이수진의 지시사항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도시락, 세탁, 빨래 건조, 손주 간식, 거실 청소, 저녁밥, 모든 것. 밤 8시, 저녁밥이 준비됐습니다.
이수진이 밥을 받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가스는 좀 기름진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덜 부쳐주세요. 박순자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밤 10시 손주들을 재웠습니다. 박순자는 침실 문을 닫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자, 우리 현우, 서연아. 손주들의 호흡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이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박순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72세의 몸은 피로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피로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이것도 기록이 되지. 부양 의무 불이행, 신체적 착취, 심리적 학대.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장의 점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정렬하듯이 저 여자, 저 남자 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뭘 하는지. 박순자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자의 눈이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박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세탁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수진이 원하는 그대로.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박순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말을 기록했습니다.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변호사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마다 박순자는 핸드폰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신체 노역 강요, 인격 모욕. 변호사의 회신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록 감사합니다.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값진지도. 밤 11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 미소는 피해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아, 진짜 이럴 거면 시설 가는 게 서로 편하죠? 그 말이 나온 것은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박순자는 밥을 먹다가 실수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흰쌀밥이 한두 숟가락 밥상 위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반응은 그것이 국가적 범죄라도 저질렀다는 듯이 과했습니다. 이수진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손주들도 놀랐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는 더 무섭다는 것을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높은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은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는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빨리 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대의 손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그 위에 긴장이 더해지자 손떨림은 심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이럴 거면 시설 가는 게 서로 편하죠? 거기서는 누가 옆에서 챙겨줄 텐데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너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너는 짐이다. 너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서연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정?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아이의 공포. 이준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동의였습니다. 박순자는 밥을 마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치우마. 그 이후로 박순자는 식사할 때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지뢰밭을 걷듯이.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박순자는 같은 상황을 또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으니까요. 이수진이 옆집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미술 활동 시간에 그림을 다시 그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그린다고. 하지만 이수진은 달랐습니다. 다시 그렸다고요? 집중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전화 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잘 그리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자는 안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대하는지,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 저녁 이수진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들었어. 너 미술 시간에 그림을 2번 그렸대?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 그린 건 못생겨서. 못생겨서? 그럼 처음부터 예쁘게 그려야지. 왜 엄마 재료비를 낭비해? 박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경직됐습니다. 저 여자야말로 진정한 학대자다.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손주들까지 이수진의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밤 박순자는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심리적 학대 증거 추가, 아동 대상 모욕적 언어 사용, 경제적 협박 발언 기록. 변호사의 회신은 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도 신고 검토 중입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이수진이 집에 없을 때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이수진이 출근하면 박순자의 어깨에서 긴장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 봐봐. 내가 만든 거야.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집과 슬픈 얼굴의 그림. 박순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심의 웃음. 예쁘네. 우리 서연이가 그렸어? 응. 이건 엄마가 안 본 그림이야. 그래서 더 예뻐. 그 말에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미 엄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함 속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좋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도 함께 학대받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경 이수진이 진짜 폭발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70점 받고 왔습니다. 이수진의 기준으로는 실패였습니다. 70점? 뭐 하는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반 평균이 90점이래. 너만 떨어져 있네. 머리가 딸려서? 노력을 안 해서? 현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 넌 항상 다음만 말해. 지금 당장 실력을 올려야 하는 거야. 할머니, 현우 저녁 먹이지 마세요. 좀 생각하게 둬야죠. 박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밤 8시 현우는 배고파했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슬펐습니다. 박순자는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줄게. 먹어. 현우는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반역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도 변호사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동 학대 관련 간접 증거, 식사 제한으로 인한 체벌. 박순자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내용. 밤 11시 박순자는 다시 침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손주까지 망치고 있어. 이제 끝내야 해. 빨리. 박순자의 눈은 더 이상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관의 눈이었습니다.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박순자는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손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지야. 정말 고지야. 박순자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점들을 세면서, 증거들을 정렬하면서, 그리고 법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거 필요 없잖아요.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이수진은 박순자가 새로운 옷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사온 것은 70대 할머니를 위한 흰색면 스웨터였습니다. 가격은 4만 원.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너무 낡은 옷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그것도 낭비였습니다. 어차피 쓰실 데도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수진의 말은 사실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넌 집에만 있어야 하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새 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웨터를 서툰 손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꺼낼 날이 올까요? 아마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강남 땅 이제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수진이 갑자기 꺼낸 주제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박순자는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이 바뀌었으니까요. 뭐요? 저 오래 기다리기 싫은데요. 저도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다. 그것은 빌런이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진의 일이란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일, 자신을 학대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강남 땅은 박순자의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서서 박순자는 남편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남편의 손을, 남편이 그 땅을 사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 순자를 위해 남겨둔 거야.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은 이수진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남편이 남긴 땅도 모두 법적으로 자신 명의에서 조건부 증여로 변경되어 있었으니까요. 강남 땅은 2주 후에 팔렸습니다. 5억. 박순자는 그 숫자를 알았습니다. 이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으니까요. 5억이 들어왔어요. 와, 이거 좀 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이제 카드도 좀 정리해야겠어요. 이수진은 박순자의 신용카드를 요청했습니다. 박순자가 보유하던 3장의 신용카드, 그것들도 모두 이수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하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관리가 복잡하시겠어요. 관리, 그것은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박순자는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연금으로도. 왜냐하면 모든 돈이 이수진의 통제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수진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방 좀 사고 싶은데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백화점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 박순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남 땅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차도 바꾸고 싶은데 어머니 덕분에 가능하겠네요. 이준호는 신문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모자의 미소였습니다. 손주들 유학비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박순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순자의 눈물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박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5억 재산 수탈 완료. 신용카드 압수. 경제적 착취 극심. 모든 재산이 피의자 명의로 이전됨. 증거 파일 첨부. 변호사의 회신은 빨랐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박순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손주들의 학용품을 사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수진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 집안일도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저 이제 손님들 자주 들릴 텐데요. 박순자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죠? 뭐 하실 일도 없으니까요. 뭐 하실 일도 없으니까. 그 말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박순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 말이. 오후 3시 이수진이 손님을 들였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여자 동료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세요. 거기서 좀 조용히. 이수진은 박순자를 침실로 몰아냈습니다. 마치 불편한 가구를 치우듯이 박순자는 침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침대 위에.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뭔지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치워질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저녁 8시 손님이 떠난 후 박순자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손님이 앉은 소파를 닦았습니다. 손님이 마신 컵을 씻었습니다. 손님이 밟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수진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잘하셨네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인정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밤 11시 박순자는 다시 침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5억, 강남 땅, 신용카드, 모든 게 기록돼 있어. 모든 게. 박순자는 변호사에게 보낸 메일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 모든 거래 일시, 모든 증거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준비됐어. 박순자의 눈은 차갑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강남 땅 5억, 적금 2억, 월 연금 150만 원 경과 개월수, 신용카드 압수로 인한 경제적 약탈, 심리적 학대, 신체 노역 강요, 아동학대 방조 및 공모, 모든 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최종 메일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시작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회신은 하나의 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이 끝나려고 했습니다. 내일 어머님 모시고 아주 싼 데 좀 다녀올게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상큼했습니다. 마치 주말 나들이를 제안하는 것처럼. 하지만 박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주 싼 데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어머님을 좀 봐드리기로 했거든요. 봐드리기로 했으라는 표현도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좋은 시설이에요.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요. 저희도 자주 뵐 텐데. 뭐,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수진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아, 연습했을 것이다. 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버리기 위해, 재산을 다 빨아먹은 후, 이제 처리하려는 단계. 그것을 위해, 밤이 깊어지자 박순자는 침실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그 하늘 아래 요양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싼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박순자는 상상했습니다. 노인들이 누워있는 병실, 냄새가 나는 복도, 형식적인 돌봄, 그리고 가족들은 점점 방문을 줄여갈 것입니다. 나, 짐 챙겨야 하니? 박순자가 아침 6시에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 박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깨지 않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요양원 강제 입소 협박, 생생한 증거, 내일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회신은 아침 6시에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세요. 즉시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박순자는 그 메일을 읽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 7시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의 침대에 누워 있는 마지막 밤으로 아침 8시 박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를 데려가기 위해 요양원으로 박순자는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옷 몇 장, 필수품, 마치 정말로 요양원으로 가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 안. 이수진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옥의 수용자와 교도관 같은 위치였습니다. 어머니, 거기 정말 좋아요. 식사도 잘하고 간호사도 많고 어머니가 편하실 거예요. 이수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판매원이 상품을 설명하듯이 박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도시, 자신이 5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진을 찍던 거리, 자신의 아들들이 뛰어놀던 공원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30분 운전, 약 20km, 강제 입소 협박, 모욕적 언어, 모든 게 증거가 된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이수진이 가리킨 건물은 낡았습니다. 정말로 아주 싼 데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누구인지도 모르는 노인들이 창밖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이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로비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담당자였습니다. 박순자 어머니시네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박순자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는 동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나가야겠어요. 이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밀어내듯이, 마치 짐을 내려놓듯이 박순자는 이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여기서도 못 살아요. 돈도 없는데 뭘 더 바라세요? 그것은 이수진이 몇 주 전에 박순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의 눈이 만났습니다. 차갑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밖에서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이수진 씨? 경찰관이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하는? 부양 의무 불이행, 재산 약취, 강요죄 혐의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손수레를 내밀었습니다. 손수레가 아니라 수갑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광경을 침착한 눈으로 봤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는 차가운 만족감만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당신이 한 거예요? 이수진이 박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법이 한 것이다. 경찰관은 이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닫혔습니다. 당신은 법으로. 이수진의 목소리는 비명이 됐습니다. 네, 법으로 심판받으실 겁니다. 경찰관이 이수진을 경찰차로 이끌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모든 노인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요양원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저 여기 있지 않아도 되죠? 요양원 담당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밖에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님. 네. 이제 끝났군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차례였습니다. 경찰서의 조사실. 이수진은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놓았습니다. 이것들 보세요. 모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입니다. 서류의 산, 메일의 기록, 거래 내역, 음성 녹음 파일, 사진,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재산 약취, 강요죄,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피해자가 72세, 고령자임을 알면서도 하루에 17시간을 넘는 육체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시락 준비, 세탁, 청소, 그리고 심리적 모욕. 경찰관이 한 장의 문서를 펼쳤습니다. 시설 가는 게 편하죠? 뭐 하실 일도 없으니까 돈도 없는데 뭘 더 바라세요? 이수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인쇄된 그 말들은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관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5억 원의 부동산 판매 수익, 2억 원의 적금, 월 150만 원의 연금, 그리고 신용카드 3장의 압수. 경찰관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당신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어머니가 뭐라고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제 돈인 줄 알았어요. 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당신은 변호사와 함께 조건부 증여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하여. 즉, 당신은 이 계약의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수진은 그 계약서를 봤습니다. 자신의 서명, 날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경찰관이 다시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증거들입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예쁘게 그려야지. 넌 항상 다음만 말해. 수학 70점. 뭐 하는 거야? 경찰관이 읽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현우 군에 대한 식사 제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우 저녁 먹이지 마세요. 좀 생각하게 둬야죠. 이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이라고요? 경찰관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고령자를 착취하고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을 부양의무 불이행, 재산 약취, 강요죄, 그리고 아동학대 방조로 기소하겠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성은 이수진에게는
가장 무거운 판정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의 남편 이준호 씨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침묵의 동의도 동의입니다. 범행에 대한 묵인도 범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수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조사실에는 이수진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법정. 박순자는 증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증거만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박순자님, 이수진이가 당신에게 했던 모욕적 언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순자가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노동, 돈의 압수, 옷을 구입할 수 없음, 강남 땅이 팔린 것, 신용카드가 압수된 것, 모욕적인 말들, 시설 가는 게 편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뭐 하실 일도 없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뭘 더 바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도 다 빼앗겼는데 왜 내게 책임을 묻는가 하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박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법관도 배심원도 방청객들도.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박순자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의 뒤편에서 현우와 서연이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다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침묵의 동의가 명백한 범죄가 되었으니까요. 검사가 최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착취 범죄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위해 물러났습니다.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이수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준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3억 7천5백만 원을 선고합니다. 박순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정의가 실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님,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용감함을 인정합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현우도 뒤따랐습니다. 박순자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켰어? 그럼 이제 엄마는? 현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법이 지키실 거야.
엄마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기고 졌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법이 바로 선 것뿐입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존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3일, 이수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올 때 다시는 밖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님,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변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강남 땅, 적금 2억, 월 연금 150만 원, 그리고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의료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의료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 의사의 진단, 인지 능력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없었나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절대로 치매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매 상태였다면 법정에서의 진술의 효력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순자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조건부 증여계약을 작성할 때 삽입한 특별 조항입니다. 변호사가 계약서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시 모든 재산은 전액 피해자에게 환수되며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처음부터 당신이 준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당할 고통을 미리 예상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이수진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경찰과 검사와 접촉했습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2개월 전, 당신은 이미 모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은 후 이준호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박순자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수진이 가족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박순자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법을 이용한 전략가였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그들은 저를 계산했고 저도 그들을 계산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박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 계산은 법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법원에서 특별 판단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인물이다. 이는 고령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72세 할머니,
며느리의 착취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 법적 승리. 부양 의무 조항을 역이용한 기가 막힌 법적 전략. 고령자 학대에 맞선 지혜로운 저항. 하지만 박순자는 그 모든 보도를 담담히 봤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이었습니다. 법원은 박순자에게 현우와 서연이의 임시 보호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수진은 기소되었고 이준호도 함께 기소되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 거야.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안정감. 박순자는 강남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땅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2배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에게서 몰수된 재산까지 포함되었으니까요. 적금도 그대로였습니다. 2억.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월 연금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50만 원. 매달 확실히.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할머니 봐봐. 내가 그린 거야.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밝은 집, 밝은 얼굴의 가족들, 파란 하늘. 박순자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서연이가 그렸어? 정말 잘했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런 말 안 해줬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좋아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그림도, 너의 미소도, 너의 말도. 서연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현우는 부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입니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 현우가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풀어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박순자가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게 칭찬을 섞어가며 이 부분이 이해가 되니?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근데 처음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그건 말이야.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할머니, 되었어. 현우가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잘했어. 혼자서 푼 거야?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도와줬지만 제가 이해했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그래,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 증거가 여기 있어. 박순자가 그의 숙제장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밤이 되자 박순자는 두 아이를 침실로 보냈습니다. 잘 자, 우리 현우, 서연아. 할머니, 자기 전에 이야기해 줄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누운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뭘 듣고 싶은데? 할머니가 엄마랑 있을 때는 어땠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쎄다. 힘들었지. 하지만 박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힘든 시간도 결국 너와 현우를 지키는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그 시간도 소중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함. 그것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 12시 박순자는 침실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장을 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손주들과 함께할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법정. 이수진은 여전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도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추방된 자의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이수진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착취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원심 판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법원은 이수진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이중으로 압박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합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가중 선고합니다. 법정이 흔들렸습니다. 추징금은 원심의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억 원. 그것은 자신이 빼앗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준호 피고인의 경우 침묵의 동의가 명백한 가담으로 판단되어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으로 가중 선고합니다. 이준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심에서 3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본 법원은 특히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착취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피해자인 박순자님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고령사회에서 어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님의 항소심 증언을 다시 한번 청취한 결과 모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항소심에서 이기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로 섰을 뿐입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부모는 다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박순자의 말은 간단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착한 척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뒤통수는 더 세게 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이수진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징역 7년. 그것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수진은 매일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탐욕했는지, 자신이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자신이 왜 그 여자를 버리려고 했는지, 그녀의 딸 서연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이들은 박순자의 보호자 하에 있었으니까요. 이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역 5년.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한편 강남의 집.
박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언제 이렇게 맛있어졌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거든. 모든 사랑을 담으면 맛있어진단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제 안 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어.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시간 말이야.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중에 나와? 그럼 우리한테 잘해줄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엄마도 변할 수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너야.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강해야 해. 그래서 누구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서연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현우는 밥을 계속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는 이미 많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는 방법, 할머니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 1년 후, 박순자는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령자 착취에 맞선 72세 할머니의 이야기. 박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인터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 박순자님, 이 모든 것을 견디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손주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기자, 법적 조치를 취하신 것은 얼마나 어려웠나요? 박순자 어려웠죠. 하지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옳은 일이면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기자, 혹시 이수진님을 용서하신 건가요? 박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글쎄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손주들 앞에 설 때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됐으면 해요. 박순자의 대답은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2년 후, 박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법정으로 간 할머니 마이너스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읽었습니다. 자신들도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젊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며 현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밝은 집, 웃는 가족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의 모습도 그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순자는 72세에서 7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강남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부해였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수진. 박순자는 그 편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더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중에 나와도 제가 어머니와 자식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수진. 박순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정의의 눈물도 사랑의 눈물도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그래. 넌 변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 나중에 나왔을 때 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때는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자. 할머니, 박순자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봐봐. 내가 새로운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 서연이, 그리고 엄마와 아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이다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변하는 과정. 부모는 다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2026년의 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